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야지 돼요. 야, 이게 그럼 5% 차례를 올리지 말라 그러던가. 그죠?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자료,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일 뿐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를 하려면 사유서를 증명해라. 그러니까 무슨 5% 올리는데 복잡합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 5%를 올릴 수 없다. 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면 5% 인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주인 마음대로 절대 5%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5% 인상을 하려면요, 왜 5% 정도의 인상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이요. 12월 31일 날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에 올려드린 것처럼요,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서울 소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 해명 자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도 자료로 들어가셔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 소식 보도 자료로 들어가시면 쭉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42,304번이죠. 서울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라고 해서 주택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31일 날 올렸고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 캡처한 건데요.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왜 올리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반드시 좀 알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세를 놓는데 이제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가이드북이라는 거는 아주 복잡한 기계나 기기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사면 사용 설명서 내지는 가이드북 같은 것들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아이들 장난감도 좀 복잡한 장난감을 보니까 가이드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방에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가이드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주택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공존하면서 글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가이드북,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려 페이지가 130페이지짜리예요. 13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도 이 130페이지짜리를 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셔서 좀 임대를 놓으셔야지 될 것 같고, 임차인 분들도 모르면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법이라는 게 알기 쉽고 명확하고 간단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딱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빨간색일 때 건널목 건너면 안 된다. 그죠? 길거리에 아무데나 소변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개략적이고 간략해야지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 가이드북 130페이지짜리를 보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섹션은 크게 5개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세입자 편입니다. 세입자 편, 그리고 집주인 편이 있고요. 주요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 사례가 이제 주요 상담 사례가 몇 개지만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뽑았을 텐데, 그러니까 상담 내용이 얼마나 많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상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례입니다. 사례. 이것도 역시 상담 사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사례들을 갖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 날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에 나왔는데도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세입자 편이나 집주인 편을 보면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자, 이 전문까지 다 외워야지 되나? 아니면 이걸 출력을 해놓고 집에서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30페이지나 되는 이게 백과사전 정도 두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이드북을 글쎄요, 야,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제가 약간 몇 가지만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제가, 많기는 아니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4년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임차인이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나요? 우리는 보통 계약갱신 청구권이면 임차인이 한 4년 정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인은 4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만화로 되어 있죠. 아주 보기 좋게. 사실 우리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온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전에 살았던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라면 뭐든지 쓸 수 있다. 언제? 1회에 한해서. 1회. 자, 2회는 안 됩니다. 1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상당히 마음씨가 착한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묵시적 갱신이죠.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집주인과 특별한 갈등이 없이 계약 연장이 잘 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필요가 없고 다음 계약번 연장 때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년을 살았어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2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서 또 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집주인이 마음씨 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도합 6년을 산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를 2억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세 시세가 3억 5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당신 나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묵시적 갱신까지는 인정을 해주니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차인은 단 한 번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회에 한해서 2년짜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행한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 또 따로 있어요. 해설집. 이건 만화로 130페이지짜리가 좀 보기 쉽게 나온 거고요. 아시겠지만 국토부 들어가시면 역시 보도 내용에 들어가면 해설집이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 해설집에 보면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4년을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1회에 한해서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계약이 자동적으로 됐다거나 묵시적 갱신 등의 이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 만료 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료일이 6개월 이후 쑥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하는 순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은 이제 2개월입니다.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려서요. 이 임차인은 도합 6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살았고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어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4년을 넘게 살던 10년을 넘게 살던 5년을 넘게 살던 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반드시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1회에 한해서 임차인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좀 이런 겁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집주인이? 예, 아시겠지만 거절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어디죠? 언제죠?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9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 동료에 들었는데 세입자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겠죠. 지난번에 직장 동료한테 들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고 말해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만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유는 9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건 세입자가 월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월세를 월 2회 이상 연체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서 살기로 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좀 어이가 없는 게 있어서 사실상 이 내용을 다뤄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세요. 역시 복잡합니다. 봐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계약갱신 요구 등. 자, 첫 번째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가 뭔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복잡해요. 아무튼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1항이 또 뭔지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1항의 전단에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론적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지만 이 9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뭐 강아지 기르세요? 고양이 기르세요? 뭐 이렇게 제가 뭐 동물을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집에 대한 파손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아지가 막 아무데나 또 뭐 쉬를 하거나 또 뭐예요? 대소변을 넣게 되면 또 집에서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좀 수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계약을 하는데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하라고 계약서를 써서 임차를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뭐 어느 날 한번 세입자가 사는 집에 가보니까 한 3명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그러니까 사실 내용과 계약할 당시의 사실 내용과 틀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빨간 줄을 쳐놨죠.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기서 무슨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기 싫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강남의 모 아파트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무려 제가 4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무려 4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4천만 원을 제공을 해서 임차인이 나가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또 이제 상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일산에 아파트를 2채가 있는데요.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역시 그분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될지 몰랐는 거죠. 근데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산에 아파트 얼마 합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좀 이제 최근에 올라갔고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이제 팔아야지 돼서 임차인한테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준다고 했대요. 근데 안 나간다고 하더래요. 줄 거면 한 4천, 5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들이 이제 당당하게 수천만 원씩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들한테. 계약갱신 청구를 안 쓸 테니까 나한테 한 4천, 5천 줘라.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법 조문에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이라는 걸 줬을 때
뭐 임차인이 뭐 현금 영수증을 끊어줍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로소득이고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진 돈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혹은 10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재산세도 내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도 많이 냈고 여러 가지 세금을 계속 내면서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오른 집도 있고 조금 오른 집도 있습니다. 5억에 산 집이 10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뭐예요? 이 양도차익 5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응징해야지 되고 이런 시세차익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전체를 훼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 놓고 준비 중이고 또 새롭게 준비 중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져가는 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은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올려봤습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사망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또는 정부의 일부를 전대했을 경우, 그러니까 전전대라 그러죠. 새로운 세입자를 또 맞췄을 경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전세를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방 2개를 각각 50만 원 50억씩 전대를 한 거죠. 그냥 그거는 4번에도 해당하지만 2번에도 해당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아까 사례집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고의의 중대한 과실에 파손한 경우에 대해서 사례집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임차인 과실인지.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하여튼 많아요.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상당히 긴데 어쨌거나 이랬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5번 항 같은 경우는 사례집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임대인한테 좀 불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리하게끔 좀 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정 자체가 임대인한테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한번 보십시오. 꼭. 자, 6번 보겠습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전부 또는 멸실이 되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임대인이 다음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이 2년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2년인데 임대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1년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는요. 만약에 1월 달에 계약했다고 하면 내년 7월 달에 여기를 대수선할 예정이에요. 이걸 알고 들어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 만약에 수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임대인 같은 경우 8번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여기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 아는 내용이죠. 8번은.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번이랑 1번이랑 비슷하겠죠. 월세를 밀린다든가 관리비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를 계속해서 밀려나간다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세, 월세,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서 전기수도가 끊긴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이 9가지 내용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근데 참 웃긴 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제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좀 기가 막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내용 같아요. 세입자가 동의하지만 5% 올릴 수 없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5%를 올릴 수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세요. 아니, 2년이다 5%밖에 못 올려요? 이런 얘기 하는데 5%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만화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집주인이 임대료 5%를 올리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 안 하면 못 올린다고 하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못 올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협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둘이 결정하는 건데 이게 돈이 걸려 있는데 서로 만족할 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1%만 올릴게요. 세입자는 1%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올린다고 봐야지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만족할 수 있게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합의가 되겠냐라는 거죠. 이게 합의가 될 거면 130페이지에 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사례집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례집만 해도 수백 페이지짜리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그죠?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분쟁이 있고 조정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저는 이게 여담입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원들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취업난이 좀 일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직원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인력 갖고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그럼 우스개 소리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집주인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겠다라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세입자도 동의하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 자,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세입자한테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요? 자, 5%를 올려야지 되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정년퇴직을 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이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래야지 세입자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집주인은 세금이나 공과금, 물가 상승 등을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아마 싫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 기존 임차인 5%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5%는 못 넘어간다는 내용이고요. 협의를 통해서.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2항. 법을 다 알아야 돼요. 7조 2항 또 뒤져봐야지 돼요. 왜 그러는지. 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 청구권과 차임 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치 아니함을 들어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이 내용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5%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제사정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공과금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보증금 갖고는 부족하니 5%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분쟁 조정 절차 등을 통해서 그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 5%를 증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은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치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뿐 무조건 5%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일 뿐 무조건 5%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유를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야지 돼요. 야, 이게 그럼 5% 차례를 올리지 말라 그러던가. 그죠?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 5%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자료
법무부 발간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일 뿐 무조건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를 하려면 사유서를 증명해라.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7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니까 무슨 5% 올리는데 복잡합니다. 아무튼 제7조 차임 등의 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차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치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액이 있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다. 1년 안에는 뭔가 2년 이후에 하라는 얘기인데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발간 해설집에는 할 수 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할 수 없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청구하려면 뭐 사유서를 제출해야지 된다. 아유 힘듭니다. 힘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임대인 입차인 공부하자.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이드북이 발간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날 개정안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이드북이 발간을 했고요. 무료 페이지는 13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고요. 앞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출력을 하시던 그냥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뭐 궁금하실 때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 웃을 일은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요 좀 간결하고 좀 명확해야지 되고요. 누구나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좀 이해가 쉽게 돼야지 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법을 꼬아놓고 토시 하나 말토시 하나 이렇게 한두 개를 바꿔가면서 사실상 좀 뭐 말장난까지는 아니지만 참 너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례집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해설집이 또 필요합니다. 무슨 전세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복잡한데 그거에 대한 해설집이 필요하고 사례집이 필요합니까? 그죠? 좀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또한 모든 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야죠. 코로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구독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의 응원도 역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